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안전, 시설안전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백광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의 백광섭 건축시공기술사를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광섭입니다. 저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997년에 입사를 했고요. 따져보니까 한 26년 근무를 했네요. 네. 그쪽 관리원에서 근무하면서 건설안전이라든지 시설안전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에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국토안전관리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름은 또 다른 거였죠? 예, 최초의 회사 이름은 시설안전공단이라는 익숙할 회사였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잘 아시겠지만 그 시설안전공단이 만들어진 계기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산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하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라든지 그 시공상의 좀 오류로 인해서 이런 건설 사고 많이 발생되고 네.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지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특법을 만들고 시설안전공단이라는 그 전문가 집단을 만들게 된 것이죠. 예. 네. 그 시설안전공단이 이름이 바뀌어서 국토안전관리원이 됐는데 예.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그 시설안전공단이 만들어지고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시설물의 안전, 그러니까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좀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업역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초창기 때는 한 250명의 직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이제 1000명의 조직을 갖게 됐는데요. 저희가 건설공사 현장, 건설 그 산업 전체를 둘러보면 기획 설계 단계, 그다음에 건설 단계, 유지 관리,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해체하는 요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이 이 4개의 단계의 모든 일들을 지금 다 그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그 설계 안전성 검토라고 해서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해서 그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건설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 단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전관리 계획서대로 현장에서 잘 그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그 법률에 의해서 적정하게 그 점검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하는 주기마다 건물들을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과 유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가끔씩 그 해체 공사 중일 때 또 붕괴 사고로 인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체 공사에 대한 그 해체 계획서를 또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설계에서부터 마지막 해체 단계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요소에서 필요한 그런 검토, 인증, 점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또 시설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과 관리 부분은 다 함께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제 기술사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기술사라는 직업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기술사는 어떤 곳입니까? 기술사는 이게 국가기술 자격을 4개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능사가 있고, 기능사에서 조금 더 경력을 많이 쌓고 나면 이제 기능장이 될 수 있는, 그 기술 자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건축 엔지니어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직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기사에도 이제 산업기사하고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나 3년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네. 또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는 거고요. 기술사는 이 기사나 산업기사를 따고 이 동일한 또는 유사의 그 직무를 5년, 4년 이상 한 이후에 그 자격을 취득해서 네. 저희가 뭐 그 전문직이라고 보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들이 있는 것처럼 네. 그 건설 분야에서의 전문 기술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고의 등급을 갖고 계셨어요. 예, 문제는 이제 보니까 요즘에 이제 건설 시설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 보면 특히 건물을 만들 때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전이 중요하겠지만 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가 우선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전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유지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형태를 보게 되면 건설 사고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망을 하더라도 한 명이나 두세 명 정도의 사망자가 많거든요. 사고의 유형이. 하지만 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성수대교는 32명. 경주 마운한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젊은 그 대학생들의 한 10명 정도, 10명이 사망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꼭 우리나라의 그 사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요. 2007년도에 그 미네소타주에 미시시피 강에 교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수대교하고 유사한 그 구조 형식을 갖고 있는 트러스 교량인데요. 이게 2007년도에 네.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고 또 가까운 예로는 2021년인가요? 그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첼프 레인이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인데요. 이게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군요. 그래서 이 붕괴 사고라는 거는 제대로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이 사고는 일반 불특정한 다수의 시민들, 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식 문제에서 나올 만한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과연 어떤 법이냐, 그리고 어떻게 처벌받게 되냐 이런 얘기도 많지만 궁금한 건 왜 제정이 됐느냐라는 게 궁금해요. 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19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지고 지금 한 40여 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이제 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1000명에서 지금 한 800명대 연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고 보건조치를 하는 의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특히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그 원도급자가 있고 원도급자가 모든 공사를 다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하도급이라고 하는 그 밑에 또 전문 업체들을 과 계약을 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런 하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에게 이 모든 현장에 대한 안전을 다 맡기지는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의 그 건설사가 전국에 한 60개에서 80개 현장을 1년에 이렇게 꾸려나가는데 그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모든 80개에 있는 그 사업장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장 소장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의무를 지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은 현장 소장이 지도록 그래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는 어떻게 보면 전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고 안전에 대한 투자에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장의 안전에 대한 시설, 비용, 인력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기업의 이윤이나 이런 게 하고 배치가 되게 되면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그 기업 경영주, 경영 책임자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법의 수범자, 즉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지 못했던 경영 책임자에게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돼서 그 위법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확인이 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요. 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시민재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사업장 위주로 되어 있어서요. 예, 거기는 이제 근로자 중심의 어떤 그 산업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구 지하철 사고 같은 경우도 그 운행 중이다가 네. 화재가 나서 1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됐거든요. 일반 시민입니다. 네. 또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시면 그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그 선박을 이용해서 이동하다가 침몰이 돼서 사망한 사고 다 이 시민재해거든요. 예.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시민재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수범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두어서 이러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경영 책임자에게도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에게는 우리가 그 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런 그 시민재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좀 일의 업무 강도 이게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늘어났죠. 예. 왜냐하면 저희 건설 현장 자체에 그 종사하시는 그 사업이 한 8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그 대기업부터 그다음에 중소기업까지 8만 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자체가 지금 이제 50억 이상의 공사가 처벌 대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공사 금액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럼 더 많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작은 공사 말고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범자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로펌들을 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를 회사 내에서 조직을 만들고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중소기업에게는 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면서 안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 기사 등 관련 자격증이 굉장히 인기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보니까 자격증도 갖고 계시죠? 네. 어떤 자격증 갖고 계세요? 저는 건축 기사를 학교 졸업하면서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기술사에서 건축 시공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자격이 따는 게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술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의사면허 합격률이 이제 95% 정도 되거든요. 네. 응시생의 95%가 합격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합격률이 한 54%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건설 쪽에 관련돼 있는 기술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10개 정도 이상 되고 있는데 여기는 적은 경우는 1%, 좀 많은 경우는 뭐 9%, 10% 정도. 그래서 1000명이 보면 뭐 1%는 한 명이 합격하는 굉장히 좀 합격하기 어려운 그런 그 전문 직종의 기술 자격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데이터를 보니까요, 특히 이제 건설 안전 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응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합격률이 2%입니다. 2%. 시험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요? 시험 문제가 어렵죠.
아. 예, 이게 다 주관식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오. 기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그 4교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다 주관식. 한 교시에 이제 100분의 시간을 주거든요. 네. 근데 A5 용지에 앞뒤로 한 3장 이 정도는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공부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 그 시험 문제를 채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이제 보다 보면 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그 현장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의 깊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예. 아예 답안을 쓸 수 없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한 문제만 못 쓰더라도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사는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서 가장 예. 어려운 자격증이 될 테니까 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있으면 좀 안 배웠던 거라도 풀어나갈 만한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럼 다른 기능사나 기능장, 기사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기능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 자격 요건은 없고요. 네. 기능장 같은 경우는 기능사를 따고 네. 기능사를 따고 그 직무 영역에서 7년 네, 그 자격을 확보하게 되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예.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제나 3년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사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를 보신 분은 5년 뒤에 응시 자격이 생기고요. 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4년 뒤에 그 동일한 직무 경험을 갖고 네. 4년 뒤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만약에 동일 계열의 학부를 졸업하고 2년, 3년, 4년제 학교를 나왔을 경우에는 뭐 적어도 현장 경험이 뭐 7년, 6년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응시 자격이 생기는 게 이제 기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1차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시험이 있고 2차 면접이 있는데 1차가 일단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차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1차 시험 합격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5%에서 10%, 또 낮은 경우는 뭐 1, 2% 선에서 합격이 되는 거고요. 예.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면접에는 세 분의 이제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네. 그 1대3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분들이 이제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현업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같은 전문가로서의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기 때문에 네. 쉽게 또 면접에 또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2년 가까이 면접만 보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짧게 공부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 8년, 길게는 7, 8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집중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보통 이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공학적인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서 주말에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공도서관에 그 시립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한 10시간씩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지만 또 그 시대의 그 어떤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요 근래에 있었던 화정동 붕괴 사고, 네. 그다음에 인천 검단 아파트의 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게 구조 형식이 어떤 구조 형식이고 왜 붕괴가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이 붕괴 원인이 뭐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문들이 그 시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건설 기술의 방향, 그다음에 뭐 트렌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답안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그 기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학회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얇게 공부하기보다는 좀 깊게 그리고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꼭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 공학을 전공을 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실무 경험도 쌓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떤 기술자로서의 기술 영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게 바로 기술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깊게 그리고 오랜 시간 공부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자로서의 어떤 그 노하우나 기술력들이 집약이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설안전 기술사라는 직업을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 나오시는데 보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보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주기적으로 10년 이상이 되면 대형 어떤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시설물이 갖고 있는 취약 부위, 취약 요소, 그다음 우리가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그 어떤 용도의 변경, 증축,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약을 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서 또 취약 부위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보수 보강 방안을 제안을 해서 이 시설물이 원래 목표로 설계됐던 그 기간 동안 어떤 사고 없이 장수명화돼서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기술들을 그 관리 주체에게 제안을 하면 그런 것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앞서서도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예를 들면 건축 방법도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유지 관리 방법도 바뀔 것이고 특히 요즘에는 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변화에 대해서 또 어떻게 안전관리도 좀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죠. 네.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요. 이 건설 시장에서도 이런 그 관련되어 있는 융복합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전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 현장에 그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화정동 붕괴 사고 같은 경우도 사고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 벽체가 수직으로 이게 그 불안전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직후에 그 사람이 가서 뭐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굉장한 그 소방대원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대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경우도 드론을 띄워서 우선은 어떤 위험 요인들을 먼저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좀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구조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에서 이제 그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면 이 사면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을 통해서 또 그 접근하지 못하는 부위에 그 위험 요소를 확인하거나 위험도를 확인한 이후에 또 기술자들이 올라가서 직접 그 육안으로 어떤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드론의 그 측량 기술이 굉장히 그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GPS 기술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을 통해서 초정밀 그리고 3D 스캔을 이용해서 지형도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장에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크레인이라고 해서 그 교량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고속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자체가 워낙 그 지형이 높은 곳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00m, 200m의 교량들을 놓고 있거든요. 지면으로부터.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불안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또 무거운 거더를 거치하고 그다음에 조립하는 그런 데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가까운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설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도장 공사에 그 스파이더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도장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창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다
그 사람이 밧줄을 타고 그렇죠. 내려오거나 엄청 무서웠죠. 그렇죠.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불안전한 요소가 있고 또 간혹 가다가 그걸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추락으로. 네. 그래서 요즘에는 스파이더 로봇을 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청소 로봇이 개발이 돼서 그거를 또 이용하는 현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그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주로 이제 작업자들이 재해를 당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이용해서요, 그 지능형 CCTV를 그 현장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지능형 CCTV가 그 딥러닝의 그런 그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추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의 포인트를 잡고 이 사람이 안전모를 안 썼으면 그 안전모를 안 쓴 것들을 바로 이 현장 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좀 알려주고 네네. 그다음에 그분이 또 뭐 중간에 뭐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또 관리자에게 알려줘서 바로 119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속속 그 개발돼서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아마 건설 현장에도 융복합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지속적으로 아마 현장에 적용되게 되면 그 사망사고를 또 많이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도 2026년까지 2천억의 그 예산을 들여서요. 네. 국가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산업 현장에 보급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도 안전관리 기술도 점점 같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경우에 또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많이 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요, 1년에 연간 그 5개 지사가 전국에 지금 그 지사를 두고 있는데 16,000개 정도의 점검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1년에. 그래서 저희 호남지사에서도 매년 한 2,000개 정도의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네. 직접 현장에 가서, 그 건설 현장에 어떤 불안전한 요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건설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술력이 약간 대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족한 기술력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기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문장이 좀 이상하면 계속 쳐다보게 되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혹시 건물 같은 걸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이거 직업병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스캔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수축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설 공장 현장이다 그러면은 그 가설 울타리가 수직으로 잘 서 있는지, 불안전한 요소는 없는지, 또 그 공사 주변에 그 보도나 인도 같은 경우에 땅 꺼짐 현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직업병이 될 수 있고요. 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게 되면 이게 그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노출되어져 있는 것들에 뭐 물이 새거나 균열이 심하게 가 있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저거 보수를 해야지 되는데 저 보강이 필요한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기존에 보강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는 또 추가적인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동스럽게 또 찾아보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네. 하나의 직업병이죠. 알겠습니다.